프롤로그. 밤꽃 향기에 흩날리는 중천리 마을회관 앞에 범죄 없는 마을 현판들이 끈으로 엮어 매달아 놓은 굴비처럼 줄줄이 걸려 있다. 20대 후반의 여자 순경이 마을회관 앞에 오래도록 서서 범죄 없는 마을 현판들을 살피고 있다. 현판은 1987년 것을 제외하고 81년부터 97년 것까지 16개다. 여경이 헐렁한 모자를 고쳤으며 마을 회관 안으로 발길을 옮긴다. 마을 회관 안 역시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 기념사진들로 도배되어 있다. 82년 5월에 찍은 81년 첫 번째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 사진부터 98년 6월에 찍은 97년 마지막 현판식 사진까지 차례대로 벽에 걸려 있다. 낡은 사진에서 범죄 없는 마을 현판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동네 사람들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사람들의 복장 변화가 시간의 흐름과 시대의 상황을 생생히 말해주는 듯하다. 98년에 찍은 사진에는 두 사람이 호돌이와 오륜마크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고 93년 사진에는 세 사람이 대전 엑스포 마크가 박힌 모자를 쓰고 있다. 98년 마지막 현판식 기념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은 다른 회와 꽤 다르다. 우는 것인지 웃는 것인지 모를 기묘한 표정들. 98년 사진 옆에 오래된 흑백 사진을 확대해 놓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다. 여경이 그 흑백 사진 앞으로 가서 흰 손수건으로 액자의 유리를 문질러 깨끗이 닦은 뒤 사진 속 인물들을 꼼꼼히 살핀다. 흑백 사진에는 앞쪽에 5살부터 19살까지의 아이 4명이 서 있다. 가운데 줄에 침통한 표정의 40대 남자가 해맑게 웃고 있는 젖먹이를 꼭 끌어안고 있다. 그 옆에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 그 옆에 다른 젖먹이를 안고 있는 20대 중반의 여자. 그 뒤에 어른 3명이 사이사이에 끼어 얼굴을 내밀고 있다. 사진 속 인물들은 갓난아이 둘과 어린아이 1명만 해맑게 웃고 있고 큰 아이들과 어른들은 막 눈물이라도 흘릴 것 같은 표정이다. 낡은 흑백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던 여경이 고개를 숙이며 손등으로 눈가에 눈물을 훔친다. IMF의 고통이 한창이던 98년 16번째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 직전에 일어난 전대미문의 괴이한 살인사건.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서 그 사건의 진범이 해맑게 웃고 있다. 일생 두 번째로 최악의 날. 사건 1년 전 97년 6월 대전. 아, 존나 대단하다 이 개새끼야. 어차피 잡힐 거 좀 덜 피곤하게 잡히면 어디 덧나냐? 엘란트라 보조석에 타고 있는 최순석이 등받이를 뒤로 확 눕히며 디스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다. 수갑을 찬 채 뒷자리에 앉아있는 조직폭력배이자 사채업자인 사병채는 체포될 때 저항하다가 맞아서 초주검이 되어 있었다. 형님, 차에서 담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애가 담배 냄새를 무지 싫어해서. 운전 중인 김영사가 인상을 찡그리며 말했지만 최순석은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주머니에서 짝퉁 지포 라이터를 꺼내 담배에 불을 붙였다. 아, 미안해. 창문 열면 되잖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건성으로 말하고 나서 보조석 창문을 열고 창밖으로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는 최순석의 눈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유등교 풍경이 들어왔다. 몇 사람이 유등교 시멘트 난간에 배를 대고 상체를 숙여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리 밑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았다. 최순석과 같은 곳을 보던 김영사가 브레이크를 밟아 자동차의 속도를 줄였다. 그때 구경꾼 사이에 서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던 대머리 남자가 원통형 경광등을 번쩍이며 다가오는 엘란트라를 보고 손을 흔들어댔다. 김영사가 대머리 남자를 지나쳐 엘란트라를 인도 쪽으로 가까이 붙여 세웠다.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인데 내려서 담배나 한 대 태우고 가시죠. 하지만 최순석은 자동차에 그대로 앉아 뻐끔뻐끔 담배만 피워댔다.
야, 이 새끼. 허튼 짓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김영사가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병체에게 화풀이를 하며 차에서 내려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손을 흔들던 대머리 남자가 김영사에게 달려와서 무슨 말을 해대며 김영사를 다리 난간 쪽으로 안내했다. 야, 사병체. 최순석이 창밖을 주시하며 뒷자리에 사병체에게 말을 걸었다. 예, 형사님. 너 이번에 들어가면 쉽게 못 나와. 아,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뉴스에 나온 사건이라 쉽지 않아. 평소 상납이라도 열심히 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 어른들 기분 상하셔서 나도 어쩔 수 없어. 풀어만 주시면 최대한 성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상납도 꼬박꼬박 하겠습니다, 형님. 내가 어째서 네 형님이냐? 사람들 괜히 오해한다. 죄송합니다, 형님. 아하, 또 급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얼마 정도인데? 일단 큰 걸로 한 장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 서서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던 김영사가 차를 향해 급히 뛰어왔다. 알았어. 최대한 선처해 보도록 할 테니 약속 지켜. 안 그러면 알지? 예, 형님. 최순석의 대화를 급히 마무리했을 때 김영사가 창문 옆에 와서 멈춰섰다. 다리 밑에 사람이 있는데요? 죽은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야? 예? 어느 쪽이라뇨? 중구, 서구. 김영사가 고개를 돌려 다리 좌우를 살폈다. 중간에서 우리 서구 쪽으로 좀 넘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최순석은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듯이 인상을 구기며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물고 있던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퇴 내뱉으며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로 밑 유등천 가운데쯤에 건장한 남자 한 명이 엎어져 있었다. 입고 있는 흰색 티셔츠가 붉게 물들고 있었다. 김영사가 자동차 안에서 손전등을 꺼내 들고 달려와 다리 밑에 남자를 비추자 팔과 목에 용문신이 보였다. 구경꾼들 좀 어떻게 해봐. 에이, 젠장. 최순석이 다리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 다리 초입 쪽으로 서둘러 가다가 둔치 위에서 다리 난간에 매달려 아래로 팔쩍 뛰어내렸다. 자갈밭으로 뛰어내려 엉덩방아를 찍고 난 그는 운동화를 신은 채로 물속으로 들어가 시체를 향해 다가갔다. 무릎 정도 깊이의 냇물 한가운데 시체 옆에 멈추어 선 최순석이 다리 위를 올려다봤다. 구경꾼들이 여전히 시체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영사, 구경꾼들 좀 어떻게 하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모두 물러나세요.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세요. 엎어져 있는 시체를 얼굴이 보이도록 젖혔다. 30살 정도 먹은 남자였다. 조직폭력 냄새가 물씬 풍겼다. 셔츠를 걷고 살펴보니 용문신이 있는 가슴과 배에 칼에 찔린 좌절창이 세 곳 있었다. 조폭들 간의 칼부림 사건 같았다. 시반이나 시체 경직 정도로 보아 죽은 지는 서너 시간 내외였다. 유등교 위에 핏자국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위쪽에 냇가나 둔치 어딘가에서 칼에 찔린 뒤 냇물을 건너 도망치려다 숨이 끊어져 이곳으로 떠내려온 것 같았다. 아, 존나 피곤하게 생겼네. 시체가 확실히 서구 쪽에 치우쳐 있었다. 서부경찰서 관할 사건이다. 서부경찰서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고 수사가 시작되면 범인을 잡을 때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온갖 인간들에게 시달려야 할 게 뻔하다. 무엇보다 외부에서 온 수사관들이 유흥가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다니면 떡값 상납 받는 것조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재수없게 꼬리라도 하나 밟히면 한 5m만 더 중부 경찰서 관할 쪽으로 떠내려가서 발견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시체는 커다란 돌에 걸려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어이, 김영사. 예? 김영사가 난간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다. 서해 연락했나? 아직요. 할까요? 아니, 됐어. 내가 할게. 구경꾼이나 접근 못하게 해.
최순석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버튼 3개를 차례로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119 범죄신고센터입니다. 여보세요. 저 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인데 시체가 있어서 칼에 찔려 죽은 것 같습니다. 최순석은 전화기에 대고 경상도 사투리를 어설프게 흉내내며 시체의 다리를 잡고 중구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거기 위치가 어디죠? 여기는 유등교 아래, 그 시체가 유등교 아래 중구 쪽 물속에 있습니다. 삼부 아파트 쪽 중구 쪽인데 빨리 중부 경찰서에 연락해 형사들 좀 보내줘 있어. 시체가 중부 경찰서 관할 쪽으로 확실히 넘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순석이 고개를 앞뒤로 돌려 냇물 양쪽의 거리를 확인했다. 그러다 다리 위를 올려보는 순간 눈앞에서 불빛이 번쩍했다. 카메라 플래시였다. 뭐하는 짓이야? 망막이 타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한동안 앞이 보이지 않았다. 눈을 비비고 나서 고개를 쳐드는데 다시 카메라 플래시가 팍 터졌다. 야, 김영사! 그 새끼 잡고 있어! 다리 위를 향해 소리를 치고 난 최순석은 끌고 가던 시체의 다리를 놓고 냇가를 향해 허겁지겁 내달렸다. 야, 김영사! 카메라 닫은 새끼! 다리 위를 올려다보며 달리던 최순석이 발을 헛디뎌 다이빙 하듯 앞으로 엎어졌다. 온몸이 물속에 처박힌 최순석이 비틀거리며 급히 일어나 냇가로 기어나갔다. 야, 김영사! 예? 뭐요? 그제야 김영사가 저 멀리서 다리 난간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아래를 살펴보았다. 카메라 든 새끼 잡고 있어. 어디 못 가게 꼭 잡고 있으라고. 카메라 든 사람이요? 다리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둔치를 수십 미터 달려서 다리 초입으로 돌아가야 했다. 최순석이 물이 줄줄 흐르는 몸에 착 달라붙는 옷을 입고 헉헉거리며 다리 위로 올라갔을 때는 아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리 위 곳곳에 몰려 있었다. 그러나 카메라를 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사건 6개월 전 98년 1월 대전. 조은비의 33년 인생 중 최고로 끔찍한 그 지랄 같은 사건은 그녀가 계약직 꼬리표를 막 떼었을 때 일어났다. 마감 시간 다 됐어. 빨리 기사 제출해. 퇴근 후 술약 속에 있는 이 부장이 들뜬 표정으로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며 취재부 기자들에게 소리를 질러댔다. 요즘은 굵직한 정치 경제 기사보다 술자리에 마른 오징어처럼 맛있게 씹어댈 만한 안주거리 기사가 더 인기라는 거 알지? 이 부장의 발길이 사무실 구석자리 조은비의 등 뒤에서 멈췄다. 어이, 조 기자, 오늘 뭐 재밌는 가십 기사 없어? 조은비는 없다는 듯이 고개를 푹 숙였다.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발로 좀 뛰어. 이런 기사 얼마나 좋아? 조은비가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그녀의 책상 옆 칸막이에는 신문에서 오려낸 6개월 전의 기사가 붙어 있었다. 경찰이 사체 유기라는 제목 밑에 물속에서 시체의 다리를 잡고 끌고 가는 최순석 형사의 사진이 모자이크된 채 큼지막하게 실려 있었다. 이 기사에 감동 먹어서 저번 인사 때 정규직 전환해줬더니 영 물어오는 게 없네. 정말 이럴 거야? 마감 시간이 좀 남았는데도 유난히 독촉해 되는 것을 보면 이 부장의 마음속에는 오롯이 술자리밖에 없는 것 같았다. 이 알코올 중독쟁이가 빨리 마감을 치고 술집으로 달려가고 싶어 안달이 난 것이다. 이 부장이 자리로 돌아가고 나자 조은비는 낮은 한숨을 쉬며 메일함을 열었다. 보도자료 몇 개가 새로 들어와 있었고 기사 제보자의 메일 2개, 이전 기사에 항의하는 메일 하나가 들어와 있었다. 기사로 4개는 모두 신통치 않은 것들이었다. 메일함을 닫으려고 하는 그때 띵동 소리가 나며 보도자료 금모으기 운동 금괴 침몰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메일이 새로 들어왔다. 순간 조은비의 눈이 기대감으로 빛났다. 보낸 사람의 메일 주소는 sunsok112 @ 천리안넷이었다.
112면 경찰 관계자가 보낸 건가? 메일을 클릭해서 첨부 파일을 열자 바다에 전복된 배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부산해양경찰서 서장 홍성주는 25일 오늘 오후 부산 남동쪽 33km 해상에서 대우해운의 100톤급 고속화물선 마린보이호가 금괴 5.6톤을 싣고 침몰했다고 밝혔다. 마린보이호는 IMF 국가부채로 온 국민이 금을 모아 갚자는 취지의 범국민운동인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모은 금 5.6톤 약 860억 원치를 싣고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가던 중이었다. 부산해양경찰서 발표에 따르면 해경은 25일 오후 4시 30분경 상황실에서 EPIRB 조난신호를 확인하고 조난신호 발신 해역에 경비함정 세척과 해경 구조대를 급파했다. 오후 5시 11분 첫 경비함정이 부산과 대마도 중간의 사고 해역에 도착했을 때 화물선은 이미 완전히 전복되어 선수 일부분만 물 밖으로 드러난 상태였다. 다행히 해경 경비함정은 인근에서 마린보이호의 선원들이 타고 있는 구명정을 발견. 선장과 선원 8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선원들 2~3명이 선미에서 갑자기 쾅 하는 폭발음이 울린 뒤 선체가 갑자기 기울어 가라앉기 시작했다. 훈미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무지개를 본 뒤 폭발이 일어났다고 증언했지만 북한이나 제3국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현재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고 해역의 수온이 매우 낮고 수심이 깊어 인양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지만 IMF 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금괴 5.6톤이 실려있는 상징적인 배인 만큼 침몰한 마린보이호를 최대한 신속히 인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6일 내일 오전 10시 이 사고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담화문에는 이번 사고의 경위와 함께 IMF 구제금융 상환을 위해 금모으기 운동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는 대국민 호소가 담길 전망이다. 정부가 인명피해가 없는 해상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담화까지 발표하는 이유는 며칠 전부터 PC통신을 통해 급속히 퍼지기 시작한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모은 금 수천억 원어치가 정부 비자금으로 사라졌다는 음모론을 조속히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PC통신에서는 벌써 정부가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금괴가 실려있지 않은 가짜 금괴 운반선을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음모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바로 이거야. 이 부장이 원하는 바로 그런 종류의 안주거리 기사였다. 머리 기사로 뽑아도 될 만큼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조은비는 메일을 기사 편집장에 복사해 놓고 다시 천천히 읽어나갔다. 그런데 뒤쪽으로 갈수록 내용이 이상했다. 보도 자료라기보다는 완성된 기사에 가까웠고 내일 있을 청와대 담화 내용까지 거론한 것을 보면 일개 경찰서의 보도자료라고 보기 어려웠다. 고개를 갸웃하던 조은비는 전화번호를 검색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부산해양경찰서죠? 대전 대청일보인데 부산 앞바다에서 침몰한 금괴 운반선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네? 금괴 운반선이 침몰했다고요? 여기 부산에서 말입니까? 대우해운 소속 마린보이호라는 금괴 운반선이 부산 앞바다에서 침몰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금모으기 운동으로 모은 금괴를 수출하려고 일본으로 싣고 가다가 침몰했다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이 지나서 다시 수화기 너머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확인해 봤는데 오늘 우리 관할뿐만 아니라 그 어디서도 화물선 침몰 사고는 보고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대우해운 소속의 화물선 마린보이호는 현재 부산항에 정박 중인 걸로 파악되었고요. 맥이 탁 풀렸다. 확실합니까?
신문사 전화라 저도 두세 번 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비는 공손하게 말을 하고 나서 전화를 신경질적으로 딱 끊었다. 이런 된장. 어떤 쓰레기 같은 새끼가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어 다른 곳도 아닌 신문사에 보낸 거야? 조은비는 두 손으로 자신의 단발머리를 마구 헝클어가며 욕을 해댄 뒤 가짜뉴스를 보낸 메일을 살펴보았다. sunSOK112 천리안 넷. 순석 112? 혹시 그 비리 형사 최순석? 고개를 옆으로 돌려 칸막이에 붙어있는 신문 기사를 노려보던 조은비가 갑자기 사진 속 모자이크된 얼굴을 손바닥으로 딱 때렸다. 아, 맞네, 맞아. 이 쪼잔한 새끼. 나한테 앙심을 품고. 아, 진짜 어이없네. 일개그 강등돼서 시골 구석으로 쫓겨나고도 아직도 개버릇을 못 고쳤네. 이런 거 보낸다고 누가 하나 깜짝할 줄 아나? 놈도 이런 유치한 가짜뉴스에 기자가 속으리란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려는 일종의 협박 메일인 셈이다. 하는 짓이 생긴 것 같지 않게 귀엽네, 귀여워. 진짜 어이없다. 조은비가 인상을 구기며 편집 중이던 기사를 지우려고 하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나야. 순간 조은비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바람기에 질려 며칠 전에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전 남자친구의 전화였다. 그렇지 않아도 짜증이 치밀어 오르던 참인데 한판 해야 할 상황이었다. 조은비가 휴대전화를 들고 급히 사무실 밖으로 나갔을 때 이 부장이 다시 사무실을 돌며 외쳤다. 마감 시간이야. 빨리 기사 넘겨. 이 부장은 조은비의 자리에 와서 발걸음을 멈췄다. 조은비 어디 갔어? 마감이 코앞인데 기사 안 내고 어디 간 거야? 정규직 된 지 몇 달이나 지났다고 군기가 빠져가지고. 그때 이 부장의 눈에 조은비의 모니터에 떠있는 기사가 들어왔다. 뭐야? 금모으기 운동 금괴 운반선이 침몰해. 야, 따봉! 역시 조은비야! 이렇게 기사까지 딱 작성해놓고 시치미로 뚝 떼고 있었다니. 이 부장이 벽시계를 쳐다보며 전화 수화기를 집어들고 조은비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중이었다. 술자리와 기사 마감 시간에 마음이 조급해진 이 부장이 조은비의 책상에 앉아 기사를 직접 편집했다. 그가 기사를 모두 편집했을 때에도 조은비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사무실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시계를 쳐다보던 이 부장은 결국 편집부로 기사를 직접 송고하고 편집부 김 부장에게 전화해 머릿 기사로 올려달라고 부탁까지 한 뒤 컴퓨터를 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모두 퇴근하도록 해. 사무실에 띄엄띄엄 앉아있는 기자들을 향해 크게 소리치고 난 이 부장은 신이 난 표정으로 급히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며칠 전 헤어진 애인과 전화로 대판 싸우고 난 조은비가 씩씩거리며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는 취재부 기자 모두가 이미 퇴근한 뒤였다. 조은비는 화내는 이 부장의 얼굴을 보지 않고 퇴근하게 된 것이 무척 다행이라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화장실에 앉아 새벽에 배달된 대청일보를 펼쳐들던 조은비는 자기 눈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일면에 화물선 한 척이 전복되어 있는 사진과 관련 기사가 대문짝막에 실려 있었고 그 밑에 취재 조은비라고 또렷이 인쇄되어 있었다. 아, 이 개자식. 이모 금요를 죽이다. 98년 6월 중천리. 물 좀 그만 마셔라. 오줌 싸겠다. 대접의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는 황은조를 보며 소파리가 걱정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파리, 치킨이 굉장히 짠나벼. 그러기에 내가 소금 적당히 찍어 먹으라고 했잖아. 황은조가 이불 위에 엎드려 무서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만화책을 펼치자 소파리는 라디오를 켠 뒤 은조 옆에 누웠다. 라디오에서 여자 가수의 노래가 끝나며 진행자와 초대 가수의 대화가 이어졌다. 얼마나 잤을까?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깊이 잠들었던 황은조가 똥이 마려워서 잠에서 깼을 때 소파리는 여전히 라디오를 켜놓은 채 저녁에
먹다 남긴 통닭을 안주로 소주를 홀짝이며 즐거운 표정으로 지폐를 세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5,000원짜리와 만원짜리 지폐 뭉치가 몇 개 쌓여 있었다. 낮에 홍성 우시장에 가서 소를 팔고 받아온 320만 원이었다. 라디오에서는 이제 뉴스 논평이 흘러나오고 있다. 11시 뉴스가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았다. 파리 응가. 황은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소파리가 돈 세던 동작을 멈췄다. 급해? 응. 세던 돈을 방바닥에 내려놓고 황은조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던 소파리는 방바닥에 쌓여있는 만원짜리와 5,000원짜리 지폐다발이 신경 쓰여 은조가 깔고 자던 이불을 끌어다가 조심스럽게 덮어놓았다. 재래식 화장실은 껌껌한 마당 안쪽 구석에 있었다. 파리 가면 안 돼? 알았어. 내가 가긴 어딜 가. 똥 다 눌 때까지 여기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게. 그런데 너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아무에게나 반말이냐? 존댓말이 그렇게 어려워? 존댓말 할 줄 모른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서양 여자아이라는 뜻의 양순이라고 놀림당하는 황은조는 한국 나이로 7살, 미국 나이로는 5살이었다. 화장실 안은 취침등 같은 5촉짜리 붉은 전구가 켜져 있어 꽤 어두웠다. 똥 누는 것을 이모가 쳐다보는 것이 창피해 은조는 화장실 문을 닫기는 했지만 무서워서 완전히 닫지 않고 10cm쯤 열어놓았다. 은조는 일부러 화장실 변기 구멍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빼꼼히 열려있는 문으로 이모가 있는 밖을 살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대문 옆에 외양간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이 어슴푸레 보였다. 처음에는 소가 움직이는 것이려니 했다. 하지만 낮에 장에 가서 소를 팔았던 일이 떠올랐다. 외양간에 소가 있을 리 없었다. 은조는 작년에 이모와 함께 본 신전설의 고향에서 소의 입에 팔을 쑥 집어넣어 간을 빼먹던 무서운 구미호를 떠올렸다. 겁이 덜컥 났다. 낮에 소를 팔아버린 줄도 모르고 구미호가 소의 간을 빼먹으려고 뒷산에서 내려왔는지도 몰랐다. 파리! 왜 그래? 이모 여기 있어. 그때 외양간에서 나온 검은 그림자가 대문 쪽으로 재빨리 움직였다. 파리! 저기! 소파리는 은주의 말 때문이 아니라 열렸던 대문이 철커덕 닫히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뒤로 돌렸다. 뭐야? 도둑? 그 순간 소파리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쇠간을 빼먹는 구미호가 아니라 구미호보다 더 무섭게 생긴 도둑이었다. 낮에 소를 팔고 받은 목돈을 안방 바닥에 아무렇게나 놔두고 나왔는데 도둑이 그걸? 소파리는 화장실 벽에 기대어져 있는 굵은 작대기를 집어들고 철제 대문 쪽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철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도둑이야! 소파리는 문을 열고 밖으로 달려나가는 대신 대문 밖을 향해 소리 질렀다. 겁이 났다. 도둑이 부엌칼 같은 흉기를 들고 있을 수도 있었다. 통닭을 안주로 소주를 한 병 마셨다지만 밖으로 나가 도적과 대적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누구냐? 대문 밖에서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본 소파리가 다시 밖을 향해 외쳤다. 상체를 숙여 대문 밑에 틈으로 밖을 살피려던 그녀는 뒤로 주춤 물러났다. 도둑이 대문 밑에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에잇! 놀라서 뒤로 물러났던 소파리가 앞으로 튀어나가며 철제 대문을 발로 힘껏 걷어찼다.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고 문 뒤에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날아온 철문에 머리를 맞고 나동그라지는 것이 보였다. 누구냐? 소파리가 다시 대문 밖을 향해 외쳤다. 하지만 대문 밖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도둑놈! 잠시 머뭇거리던 소파리가 작대기를 든 채로 밖으로 뛰어나갔다. 도둑보다 힘이 약한 그녀로서는 선제 공격만이 최선의 방어였다. 지금 확실히 기선제압하지 않으면 도둑이 훔친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었고 최악의 경우 역으로 공격받아 자신과 은조가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었다.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있는 황은조의 귀에 대문 밖에서 퍽퍽 거리는 소리가 연속으로 들려왔다.
소파리 이모가 작대기로 대문 밖에 있는 누군가를 사정없이 후려 갈기는 소리였다. 이 도둑놈, 여자 둘이 산다고 깔보고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더냐? 퍽, 퍽, 퍽. 매질 소리가 멈추고 소파리 이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 누구야? 소파리 이모가 숨을 헉헉 몰아쉬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소파리 이모가 쓰러져 있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아니, 신한국? 소파리 이모의 목소리가 두려움에서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어이, 이봐요. 눈 좀 떠봐. 피! 소파리 이모가 대문 안으로 급히 달려들어와 부엌으로 들어가서 라이터를 찾아들고 다시 밖으로 뛰어나갔다. 소파리 이모가 라이터를 켜자 대문 밖이 환해졌다. 하지만 은조의 눈에는 불빛 이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죽었다. 소파리 이모의 덜덜 떨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나서 더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파리, 은조 온가 다 했어. 똥을 다 누고 난 은조는 엉덩이를 쳐든 채 이모가 와서 뒤처리해 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이모는 대답이 없었다. 은조 온가 다 했다니까. 이모가 오지 않자 은조는 할 수 없이 휴지를 뜯어서 대충 뒤를 닦고 바지를 끌어올린 뒤 화장실 밖으로 나가며 이모를 다시 불렀다. 은조는 사실 지금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보다 자신의 똥을 척척 삼켜버린 재래식 화장실의 시커먼 구멍이 더 무서웠다. 파리! 울듯한 은조의 다급한 외침에 대문 안으로 들어온 소파리가 은조의 손을 끌고 급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방에 들어선 소파리는 이불을 확 떠들고 돈부터 확인했다. 이불을 거칠게 젖히는 바람에 쌓아놓은 돈이 무너지고 서로 섞여 엉망이 되었지만 돈은 아까 그대로 고스란히 다 있는 것 같았다. 돈의 액수가 맞는지 세어볼 필요도 없었다. 도둑이 들었다면 돈을 다 훔쳐갔겠지. 일부만 훔쳐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팔희는 방바닥에 흩어져 있는 5,000원짜리와 만원짜리 지폐들을 두 손으로 정신없이 긁어모았다. 그런데 그녀가 지폐들을 만질 때마다 지폐에 붉은 핏자국이 선명히 찍혔다. 그녀가 동작을 멈추고 지폐에서 손으로 시선을 옮겼다. 손이 온통 피투성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쥐고 있었던 은조의 손목도 마찬가지였다. 피! 은조가 자신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며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다. 소파리는 긁어모은 피로 얼룩진 돈들을 혼이불에 싸서 장롱 속 이불 사이에 쑤셔놓고 장롱문을 닫은 뒤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며 은조에게 다가갔다. 피! 소파리가 벽에 걸려있던 수건을 내려서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인 은조의 손을 빠르게 닦아냈다. 제기랄, 실수했어. 아니, 정당방위였어. 하지만 사람을 죽였어. 내가 감옥에 가면 우리 은조는?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난 절대 감옥에 가서는 안 돼. 은조는 자기 손에 묻은 피를 닦아주며 미친 여자처럼 중얼거리는 이모가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다. 하필이면 범죄 없는 마을에서 범죄 없는 마을 시상식 직전에. 그래,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은조와 나는 절대 신한국골이 되어서는 안 돼. 나와 은조는 절대. 은조야, 이리 와서 누워. 눈 감고 자고 있어. 이모 잠깐만 밖에 나갔다 올게. 팔이 없이 혼자 있으면 무서워. 구미호 같은 건 없어. 금방 올 거야. 이모 응가마려워서 화장실 가는 거야. 소파리는 은조를 혼자 남겨두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잠시 뒤 낡은 손수레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모는 화장실에 간 것이 아니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은조는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파리, 무섭단 말이야. 크게 외치는데도 이모가 대답하지 않자 결국 은조는 방을 나가 신발을 신고 인기척이 들려오는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소파리가 끙끙대며 손수레에 시체를 싣고 있었다. 아이 참, 제발 좀 들어가서 자라. 어두워서 이모의 표정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만큼은 은조처럼 막 울음이라도 터뜨릴 것만 같았다. 신앙국의 시체를 손수레에 겨우 싣고 난 소파리가 손수레를 대문 안으로 힘겹게 끌어다 놓고 나서 대문을 재빨리 닫았다. 황은조의 손을 잡아 끌고 수도가러 간 그녀는 수돗물에 피가 묻은 자신의 손을 먼저 씻고 나서 은조의 손을 다시 씻겼다. 은조야, 누워. 이모 어디 안 갈 거지? 그래, 자장 자장. 소파리는 충격을 받아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은조가 잠들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이모 잠깐만 밖에 나갔다 올게. 텔레비전 보고 있어. 황은조는 텔레비전 앞에 억지로 앉혀놓고 마루로 나서던 소파리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동작을 멈췄다. 마당에 있어야 할 손수레가, 시체를 실어놓은 손수레가 사라지고 없었다. 소파리는 급히 신발을 꿰어 신고 대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하지만 집 주변은 짙은 어둠뿐 고양이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쾅! 시골 초여름의 밤에 고요를 깨고 들려온 파여름에 악몽을 꾸며 선잠을 자던 황은조가 눈을 번쩍 떴다. 파리! 파리! 쉿! 자지 않고 앉아있던 소파리가 은조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잠시 고요가 이어졌다. 하지만 더는 그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이모,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누워있어. 파리, 화장실은 아까 갔다 왔잖여. 무서워. 어쩔 수 없었다. 소파리가 따라 나서는 은조의 발에 신발을 신겼다. 헛! 은조의 손을 잡은 채 대문을 나서던 소파리가 깜짝 놀라며 발걸음을 멈췄다. 대문 앞에 빈 수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2시간쯤 전 신앙국의 시체와 함께 사라졌던 손수레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어떻게? 소희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고개를 좌우로 돌려 집 주변을 살폈다. 역시 짙은 어둠뿐 지나가는 개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내가 귀신에게 쏠렸나? 하지만 착각도 환상도 결코 아니었다. 손수레 바닥에 붉은 핏자국이 선명했다.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 소파리는 대문을 활짝 열고 손수레를 집 안으로 재빨리 끌어들였고 이어서 텅 빈 외양간 안으로 끌고 갔다. 살인의 결정적 증거인 손수레의 핏자국부터 없애고 나서 다음 일을 생각해야 했다. 소파리가 수도가러 가서 양동이를 집어드는데 마을 어딘가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아! 동작을 멈춘 소파리는 귀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사람들의 희미한 말소리가 들렸다. 예사롭지 않은 말소리였다. 양동이에 물을 퍼담아 허겁지겁 외양간으로 들고 가서 손수레 바닥에 물을 쏟아붓게 몇 번 반복하고 난 소파리는 벽에 걸려있는 세발 쇠스랑을 집어들었다. 쇠스랑을 앞세운 채 소파리는 황은조의 손을 꼭 잡고 이장네 집을 향해 달려갔다. 이장네 바깥마당으로 들어서던 소파리가 걸음을 멈추고 비명 같은 신음을 흘렀다. 우태우 이장네 1톤 트럭이 바깥마당 아래쪽 고구마 밭에 V자 모양 감나무를 들이받고 멈춰 있었는데 트럭과 감나무 사이에 사람이 끼어 있었다. 사고난 트럭 주변에 동네 사람 6~7명이 모여 있었고 누군가가 트럭에 치인 피투성이 남자를 흐릿한 손전등으로 비추며 살피고 있었다. 귀신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귀신의 짓이요. 귀신은 무슨? 정신 똑바로 차려. 손전등으로 시체를 살피던 우태우시 이장이 떨고 있는 아내 한돈숙을 향해 손전등을 돌리며 소리를 버럭 질렀다. 누군가가 트럭의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다. 트럭 주변에 모여있던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둘 트럭에 달려들어 트럭을 뒤로 밀었다. 트럭이 뒤로 조금 움직이자 감나무와 트럭 사이에 끼어있던 피투성이 남자가
옆으로 푹 쓰러졌다. 누군가가 피투성이 남자를 재빨리 옆으로 끌어냈다. 신한국 맞아? 이리저리 흔들리던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다시 쓰러져 있는 남자를 비쳤다. 맞아요. 연못집 양식연의 아들 양동남이 피투성이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신한국이가 도대체 어떻게? 어둠 속에서 신한국이란 이름이 들려온 순간 황은조는 이모를 쳐다봤다. 이모는 몸이 얼어붙기라도 한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어두워서 이모의 표정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얗게 질린 이모의 얼굴이 생생히 보이는 것만 같았다. 우와, 어찌게 된겨? 기어가 풀려 굴려간겨? 죽은겨? 누구 심폐소생술 한번 해봐. 어둠 속에서 동네 사람들의 목소리가 연속으로 들려왔다. 맥이 안 뛰는디요? 몸이 차요. 차가워? 숨도 안 쉬어요. 이게 무슨 조한가? 이거 참 피곤하게 됐네. 하필이면 범죄 없는 말 시상식을 코앞에 두고. 어이구, 이 술주정뱅이 마지막까지 속을 썩이네. 119 부를까요? 이미 죽었는데 119 부른다고 되겠어? 경찰을 불러야지.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하. 112로 전화해 경찰 부르라니까. 참 이 인간 끝까지 도움이 안 되네. 죽으려면 혼자 조용히 죽지. 오밤중에 왜 남의 집에 와서 남의 트럭이 치여? 어쩌겠어. 빨리 신고해. 경찰에 신고하면 이장님 잡혀가지 않나요? 잘못한 것도 없이 과실치사죄 같은 거 있잖아요. 안절부절 못하고 지켜보던 소파리의 말에 희미한 손전등을 손에 든 채 서 있던 우태우 이장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이장의 검은 얼굴에 공포의 빛이 뚜렷했다. 이거 참 골칫거리 술주정꾼 하나 때문에 태우 형만 정말 골치 아프게 됐네. 민물양식장을 하는 연못집의 양식연이 시체 옆에 쭈그려 앉으며 중얼거렸다. 이게 오어치게 태우 형만의 문제여. 우리 동네 전체에 심각한 문제지. 범죄 없는 마을 기록 행진도 이제 중단된 거 아니여? 읍내에서 식당을 하는 왕주영이 검은 얼굴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는 갈색 구두에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상체는 황토색 러닝 셔츠 차림이었다. 외출했다 집에 돌아와서 소란이 일자 옷을 벗다 말고 달려온 것 같았다. 에휴, 그렇죠. 중단된 거죠. 내년부터는 상금도 못 받는 거고. 제기랄. 사람들의 입에서 묘한 한숨 소리가 연이어 새어나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숨 소리들이 안도의 한숨같이 들려서 은조는 사람들을 둘러봤다. 참말로 요상하네. 어떻게 이 밤중에 브레이크가 풀린 트럭에 치일 수 있는겨? 아버지, 뭐가 이상하다고 그래요? 사고 나는데 무슨 때가 있고 법칙이 이슈? 그럼 넌 안 이상하냐? 브레이크가 고장나 비탈 낀 바다래로 굴러가는 트럭 앞에 때마침 신한국이가 서 있었다는 게 어찌 안 이상해요? 확률로 보면 감나무 위에 매달린 홍치가 하품하는 사람 입속으로 떨어질 확률이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법이요. 지금 그런 걸로 싸우고 있을 때요? 어떻게 하면 원만히 조용히 이 상황을 마무리 지을지 그런 거나 생각 좀 해봐. 연못집 아주머니 말씀대로 이장님한테도 피해 안 가고 우리 마을에도 피해 안 가게 일을 원만히 처리할 방법은 없을까요? 소파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유도 발언을 했다. 그럴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슈. 하지만 그런 방법이 있겠슈. 왕주영이 고개를 옆으로 천천히 흔들었다. 이대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죄 없는 우리 착한 이장님만 잡혀가게 될 거 아니오. 솔직히 이장님이 무슨 죄가 있슈. 이밤중에 남의 집 바깥마당에 와서 차에 치여 죽은 술주정꾼 신한국 아저씨 잘못이 훨씬 크지. 제기랄. 야, 양동남. 지금 그렇게 흥분할 때가 아니여. 네 엄마 말대로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지나 냉정히 생각해봐.
술에 취해 차에 치여 죽은 것이니 자살바위 같은 데서 떨어뜨려 실수로 추락사한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왕주영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아들 박광규와 나란히 서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기만 하던 박달수 노인이 짚고 있던 지팡이를 흔들어대며 나섰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요즘 과학수사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게 먹혀? 구멍바위에서 추락사한 거랑 차에 치여 죽은 것은 전문가들이 보면 금방 쳐갈 텐디. 잘못하다가는 일만 커져. 시체 위기가 얼마나 큰지인 줄 몰라? 오래된 남해묘도 뼈를 함부로 판에 옮기면 징역 가잖여. 그럼 정산이나 청약읍내 갔다 오다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하는 건 어때요? 멀리 떨어진데 차가 많이 다니는 큰 길에 놔두고 오면? 소파리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다시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 뺑소니요? 그럴듯한 생각이긴 하지만 신앙국이 왜 이 밤중에 그렇게 멀리 가서 뺑소니 사고를 당해요? 식당집 왕주영이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다. 나도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죽고 사는 게 어떻게 다 일일이 설명이 된대요. 죽으려면 평소 안 하던 짓을 한다자뇨. 신앙국이 여기 와서 이렇게 죽어 있는 것도 설명이 안 되는 판인데. 오늘이 청량 장날이잖요. 청량장에 갔다가 술 퍼마시고 길거리 어딘가에서 잠들었다가 깨서 늦게 돌아오다 뺑소니서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안 그려? 양식연의 아내 전수지도 찬성하고 나섰다. 하긴 사고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일어나는 법이니.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최선인 것 같아. 말도 안 돼요. 그러다 잘못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교도소 가요. 박노인의 아들 박광규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을 취했다. 그럼 어쩌자고. 무슨 대안 있냐? 태우 형 교도소 보내자고 이러냐? 왕주영이 박광규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동차 의무보험 들었으니 과실치사면 집행유예 정도일 텐데 시체를 유기하는 건 더 큰 범죄가 되는 거잖요. 왜 화를 자초하려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야, 그건 솔직히 핑계고 너 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거지? 왜 남의 일로 내가 피해를 봐야 되나 그런 심리자녀. 빠지고 싶으면 빠져. 넌 이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해줄 테니. 그게 아니고 저는 단지 잘못되면. 박광규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끝을 흐렸다. 좋아. 이 문제는 우리 마을이 앞으로도 범죄 없는 마을로 남느냐 마느냐, 범죄 없는 마을 기록을 깨느냐 마느냐가 걸린 우리 마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니 여기 모인 사람들 다수결로 결정하자고. 사실대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왕주영의 말에 박광규가 천천히 손을 들며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다. 그런데 의외로 박광규의 아버지 박노인은 우태우 이장의 눈치를 보며 손을 들지 않았다. 결국 박광규 이외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박광규 한 명. 자, 그럼 태우 형네 집에서 일어난 이 불행한 사건을 태우 형과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우리 선에서 원만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손을 들기 시작했다. 박광규와 박노인, 황은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손을 들었다. 한 명 반대, 2명 기권, 나머지는 모두 찬성. 아니요, 우리 은조는 미성년자라 투표권이 없으니 빼주세요. 아니요, 나도 찬성이요. 황은조가 손을 번쩍 쳐들었다. 결정됐네. 그럼 어찌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외지인에 의한 뺑소니 사고로 처리하죠. 아무도 피해 안 가게. 그러다 뺑소니 수사가 우리 마을까지 미치면 어쩌고? 이장님 트럭에까지 미치면? 식당집 왕주영이 거듭 반대했다. 그럼 어쩌자고요. 다른 방법이 없잖요. 이장님 트럭을 카센터에 맡기지 말고 부품 사다가 우리가 직접 고치면 되는 거 아니요? 지가 전에 자동차 공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니 부품만 있으면 저 정도는 고칠 수 있을 거면요. 이장님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글쎄,
그려 내 생각도 차에 치인 것이니까 뺑소니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혀. 우태우 의장까지 이렇게 나오자 왕주영도 더는 반대하지 못했다. 시체는 멀리 떨어진 길에 가져다 놓을수록 좋은 것 같은데 신안구기로 어떻게 옮기지? 어깨에 메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아, 신안구기네 경운기 있잖여. 거기 싣고 가자고. 야, 양순이, 그런데 너는 왜 여기 있는겨? 연못집의 전수지가 그제야 소파리의 앞에 서 있는 황은조를 발견하고 당혹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아, 나는 양순이가 아니고 황은조야. 얘한테 이런 흉한 걸 보이면 어쩐디야. 빨리 데리고 들어가. 그래요. 나머지 뒤처리는 남자들이 할 테니 여자분들하고 아버지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슈. 야, 황은조, 이모랑 얼른 집에 들어가서 자. 박광규가 황은조와 소파리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다. 양순이가 그나마 떠벌릴 친구가 없어서 다행이구먼. 그런데 그 쇠스랑은 뭐여? 전수지가 소파리의 손에 들려있는 쇠스랑을 보며 물었다. 아까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리게 겁이 나서. 시체 발견하고 이장댁이 많이 놀란 모양이여. 당연하지. 나도 까무러치게 놀랐으니까. 애 데리고 빨리 들어가. 제가 안 거들어도 되겠어요? 하나 걱정 마시오. 아무 탈 없게 잘 처리할게요. 박광규가 끼어들어 황은조의 등을 떠밀며 소파리를 안심시켰다. 소파리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사체 처리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싶었지만 황은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은조야, 집에 가자. 피투성이로 신안국의 시체를 힐끔거리며 공포에 질려있는 황은조의 손을 쇠스랑을 든 소파리가 잡아 끌었다.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소파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대문 앞에 이르러 그녀는 은조의 손을 잡아채 질퍽거리는 땅 위에 멈춰 세웠다. 대문 앞이 이토록 질퍽거리는 이유는 아까 소파리가 어떤 흔적을 지우기 위해 많은 양의 물을 뿌려댔기 때문이다. 황은조, 이모는 똑바로 봐. 너 오늘 본 건 누구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말하면 이모와 같이 살 수 없어. 이모는 감옥 가고 넌 고아원 가야 해. 알았어. 소파리가 다시 무슨 말을 하려는데 밤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했다. 은조와 소파리는 동시에 몸을 떨었다. 콱콱! 곧장 천둥 소리가 울리며 빗줄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금방 거센 소나기로 바뀌었다. 양철 지붕에 빗줄기가 떨어져 내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마치 무당이 원기를 부르기 위해 방울이 여러 개 달린 구령을 마구 흔들어대는 듯한 소리였다.